그런데 5등급제로 바뀌면서는 조금 이제 환산하는 방법이 바뀌었죠. 따라서 일반고 기준이라면 2.3등급 정도, 그리고 자사고는 3.2등급 정도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인서울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안녕하세요. 결정적 이 순간 정주영 컨설턴트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 제일 궁금해하실 고1, 2를 대상으로 하는 학생부 관리 전략을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시중에 굉장히 많은 입시 정보가 이렇게 좀 넘쳐나기 때문에 뭐 유튜브를 통해서든 뭐 설명회를 통해서든 여러분들 많은 정보를 좀 수집은 하고 계시겠지만 사실은 생각보다 정보는 많은데 그래서 내가 뭘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라는 고민을 너무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철저하게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이 대입 준비를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을 크게 6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많이 궁금해 하시는 것들이 그래서 내가 지원하고 싶어하는 학교의 경쟁률과 입시 결과가 어떠하냐라는 것은 사실 대학들이 공개하는 정보들도 굉장히 많고 설명회를 통해서 분석된 정보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리고 전형 방법의 변화 역시 좀 충분히 살펴볼 수 있는 자료라고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래서 이렇게 공개되어 있는 데이터 외에 나에게 맞춰진 나의 성적, 나의 특징, 그리고 나의 희망 진로, 나의 목표 대학에 맞춰서 실제로 세부적으로 설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나가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일단 큰 틀에서의 대학 입학 전형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대학은 매년 이제 각각의 달마다 여러분들의 학년에 맞춰진 입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고1, 2를 대상으로 오늘은 설명회를 하는 것이니까 자, 고1 같은 경우는 올해를 기준으로 8월 말에 대입 전형의 기본 사항이 발표가 될 거고요. 그리고 고2는 이미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월 말에 5월 초 정도에 각 대학별 시행 계획들이 발표가 되고 있고요. 이제 현 고3 같은 경우는 5월 말에 수시, 그리고 9월 초에는 정시 모집 요강이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기에 따라서 나의 정보가 언제 발표되는지를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살펴보시면 조금 더 빠르게 대응이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자, 그러면 모집 시기별 지원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 건데요. 많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의 수시 모집 지원은 9월 초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9월 초 첫째 주에는 9월 평가원 모의고사라는 것을 보게 되어 있고 그 다음 주가 되면 본격적으로 수시 모집 6개의 원서를 접수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12월이 되면은 정시 모집이라고 되어 있는데 올해를 기준으로는 12월 이제 중순에 수시 합격 발표가 마무리가 되고 그 다음 해인 1월 초에 정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총 3번의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와 정시 모집이 모두 끝났을 때 2월이 되면 추가 모집을 통해서 학생들을 모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수시와 정시 모두에서 떨어지거나 지원을 하지 않았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추가 모집까지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것은 수시 모집을 할 때 6개를 쓸 수 있다고 했는데 내가 한 대학에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도 써보고 싶고 논술 전형으로도 써보고 싶은데 2가지 전형을 다 지원할 수 있나요? 라고 질문을 합니다. 다 가능합니다. 따라서 한 학교에 대해서 중복 지원은 가능하나 이제 학교별로 횟수에 제한이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규정만 정확하게 살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지원 금기 사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9월에 수시 원서를 접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이제 합격 발표를 기다리게 될 거예요. 자, 합격 발표가 모두 다 끝나는 시점이 12월 중순 정도가 되는데요. 그 모집 결과 발표에서 내가 수시에 합격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정시 모집이나 추가 모집에는 지원을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내가 수능 성적이 충분히 잘 나오고 있는데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불안해서 나는 수시를 하향 지원을 하고 싶다. 근데 수시에 합격해서 납치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고민이 있으시다면 수능 후에 면접이 있는 전형들을 공략하셔서 준비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찬가지로 정시 같은 경우도 합격을 하고 나면 추가 모집 지원은 불가하기 때문에 이제 지원을 하는 과정에서 추가 모집을 고려하고 있는 친구들 역시 그것을 고려해서 좀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고1, 2는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고 첫 학년 또는 두 번째 학년이기 때문에 아직은 입시 결과가 발표된 적이 없죠. 그래서 여러 가지 추측과 분석이 많이 이제 시중에 이제 풀려 있기는 하나 이제 정확한 데이터는 열어봐야 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의 내신에 이제 변화가 생겼기 때문에 이 변별력이 약화될 것이냐 강화될 것이냐에 대해서는 우리 고등학교를 기준으로 시뮬레이션이 좀 어느 정도 필요하겠다라고 보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인서울을 많이 생각하고 있을 텐데 인서울을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지원하고자 한다면 과거에 9등급제였을 때는 일반고에선 대략 3.5등급 정도 그리고 자사고를 기준으로는 4.7등급 정도인 친구들이 진입을 할 수 있는 경계라고 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5등급제로 바뀌면서는 조금 이제 환산하는 방법이 바뀌었죠. 따라서 일반고 기준이라면 2.3등급 정도 그리고 자사고는 3.2등급 정도에 해당하는 친구들이 인서울을 노려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또한 이게 반드시 절대적인 기준은 아닙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은 정량적인 평가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평가를 통해서 학생부의 방향성을 보기 때문에 내가 내신은 조금 부족할지 모르지만 꾸준히 발전하는 모습을 보인다. 혹은 이 대학이 원하는 인재상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탐구활동을 했다면 분명히 합격 가능성이 있고 또한 내신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추후에 면접이 있는 전형들을 공략하신다면 상향 지원을 하더라도 1단계 통과를 통해서 면접으로 뒤집을 기회가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교학점제가 도입되고 나서는 1등급을 받는 학생들이 상위 10%에 포함되어 있죠. 이때 10% 안에 들어갔으니까 내가 1등급을 받았으니까 무조건 괜찮은 거 아닌가? 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조금 더 정밀하게 점수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똑같은 1등급이었다 하더라도 상위 안정된 1등급인지 혹은 턱걸이로 경계선에 있는 1등급인지에 대한 명백한 구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원점수라든지 혹은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과세특,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 특기 사항 등을 정확하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도 지금 현재 9등급제로 실시되고 있는 이 입시 제도 안에서도 이런 비교과 탐구는 학생부 종합에서 굉장히 주요하게 살펴볼 그 부분이기 때문에 5등급제에도 똑같이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연계열과 인문계열을 이제 전공을 준비하는 친구들에 따라서 조금 성적을 산출하는 방법이 좀 다양해졌는데 이제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등급이 산출되는 과목이 과학 2 과목으로 조금 증가가 되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A, B, C 등급으로 구분되던 이제 성적들이 이제 정확하게 등급으로 산출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평균을 산출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더 정밀한 성적 관리가 필요하겠고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는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기존과 동일하게 성적에 대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수능의 범위가 조금 바뀌게 되는데요. 이제 간단하게만 얘기를 하자면 모든 과목이 사실은 다 중요하겠지만 아무래도 수학에 대한 변별력이 조금 큰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수학 성적 관리 포기하지 않고 꼼꼼하게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수시 지원 전략 수립과 학생부 관리의 방향성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수시를 준비한다면 상향, 적정, 안정, 하향이라는 표현들을 굉장히 많이 들으실 거예요. 자, 우리가 6개를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럼 적정이라는 수준은 어디를 의미하느냐라고 한다면 정시, 즉 수능으로 갈 수 있는 학교를 기준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수능으로 내가 갈 수 있는 학교에 대한 지표 가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 정시 배치표는 9등급제 기준으로 산출된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여기서 예를 들어서 내가 전 과목이 한 2등급 정도 나오고 있어요 라고 한다면 정시로는 대략 중앙대, 경희대, 이화여대 정도를 갈 수가 있겠고 그러면 나는 이 학교들보다 조금 더 높게 공략을 하기 위해 수시를 지원하겠다라고 할 테니까 이 위에 해당하는 뭐 서울대라든지 연고, 서성한
부산과 같은 학교들을 공략하게 되겠죠. 다만 수시는 항상 합격이라는 것이 보장되는 전형이 아니고 정시라는 건 역시 내가 수능이 항상 모의고사가 이 정도 나왔어 해서 수능 당일날도 똑같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일에 내 예상치 못한 컨디션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수능의 난이도의 차이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성적이 항상 절대적일 거라는 믿음으로 지원을 할 수가 없고 혹시나 하는 대비를 위해서 안정과 하향에 대한 전략도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 안정에 대한 이제 마지노선은 학생 개개인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내가 최소한 어느 정도 학교까지는 가야 한다라는 기준을 스스로 먼저 세우고 전략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수시는 6개를 쓸 수 있다고 했는데 아래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특수대학이나 산업대, 전문대 같은 경우는 6개 지원에서 추가로 지원이 가능한 학교입니다. 대표적으로 카이스트, 경찰대, 등등 과기원, 그리고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모두 다 이제 수시 6개를 쓰더라도 추가로 지원이 가능한 학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이공계열을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이라면 이제 과기원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 혹은 나는 인문이든 자연이든 상관없이 사관학교에 좀 관심이 있다 하는 친구들도 추가 지원을 고려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다만 예를 들어서 이제 카이스트 같은 학교는 이제 과기원 중에서도 자기소개서가 아직은 남아있는 대표적인 학교입니다. 따라서 내가 원서를 접수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기 이전에 자기소개서의 문항을 한 번씩 살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한 사관학교 같은 경우는 잘 아시겠지만 수능과는 별개로 사관학교에 이제 입학 시험이 따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제 체력이라든지 지필고사에 대한 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많이 혼란스러워하는 이유가 뭐냐면 저는 내신이 1등급인데 떨어졌는데 제 친구는 5등급인데 붙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1등급은 탈락하는데 5등급은 붙을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선은 사실은 이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것도 기본적으로는 교과 성적을 기본으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내 성적이 어느 정도 합격선에 있는지를 봐야 되는 데 이제 내 성적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뒷받침하는 세특 그리고 창체, 행발을 통해서 아, 이 아이의 성적이 이래서 이렇게 나왔구나 라는 추적이 가능한 그런 해석의 근거들을 살펴보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만약에 내 학생부상 관심 분야에 대한 뚜렷한 장점과 적극성이 보인다. 혹은 기재 내용과 성적의 관계가 일관성이 있다. 그리고 특별히 부족한 과목이 없고 모집 단위 관련 교과 이수와 교과 활동이 우수하다. 그리고 발전적인 성적 추이가 나타난다면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기에 최적인 학생이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주의하셔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나는 지금 이제 내가 가고자 하는 분야에서 중요한 과목은 수학하고 과학이다. 근데 저는 기타 과목에서 예를 들면 기가라든지 정보라든지 이런 과목들에 저는 성적이 조금 많이 편차가 있습니다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 내 주요 전공의 핵심 과목은 성적이 좋아도 그 과목들의 취약성으로 인해서 서류 심사에 탈락하거나 혹은 면접에서 공격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 학생부 종합전형은 내 전공 적합성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균형과 관리 능력을 보기 때문이죠. 따라서 전공 적합성도 필요하지만 전체적인 관리 역량을 균형 있게 찾아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성적 추이는 아무래도 발전적인 게 좋습니다. 예를 들면 1학년 때 성적은 조금 부족했지만 학기마다 혹은 학년마다 점진적으로 성장하는 학생부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친구가 처음에 학교 생활 시작할 때는 조금 미흡했지만 꾸준히 노력을 하면서 발전해 나가는 친구구나 해서 기대감을 가질 수 있고 이걸 가지고 성적은 부족하지만 일단 면접으로 한번 물어봐야겠다 라고 서류 통과를 시킬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사실 가장 이상적으로 성적이 꾸준히 오르면 너무 좋겠지만 일시적으로 떨어지거나 왔다 갔다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자, 이것도 무조건 변동성이 있다고 해서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따라서 학생부 전체에 대한 이제 종합적인 분석을 꼭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근데 반대로 그럼 어떤 서류는 탈락하나요? 라고 하자면 자, 이런 거는 없는데 노력만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거에 관심이
관심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봤어요는 있으나 뭔가 결과적으로 산출된 보고서가 없다든지 혹은 그 결과를 통해서 얻어낸 성장이 없다든지 세특에서 딱히 뭔가 성과가 있다라는 기록이 없을 경우는 합격하기가 조금 힘들고요. 갈팡질팡하는 진로도 역시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물론 1학년 때 입학을 하면서부터 진로가 확정되어야 하냐? 그거는 또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처음에 입학할 때는 아직 진로가 정해져 있지 않은데 점점 하다 보니까 저 이 분야가 가고 싶어요 라고 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은 학생부가 될 수가 있겠고, 물론 진로가 변화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조금 주의했으면 좋겠는 시기가 언제냐면 1학년에서 2학년으로 갈 때는 진로가 변화해도 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가는 시점에 진로가 너무 급격하게 변화한다면 이거는 우리가 총 5개 학기를 가지고 학생부 평가를 하는데 그 중에 4개 학기가 끝나고 마지막 한 학기가 남아있는 시점에서 진로가 변화한 거기 때문에 진로를 뒷받침할 수 있는 비교과 활동이 충분하지 않을 수 있고, 따라서 서류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인위적인 활동 기록, 예를 들면 이제 보통 이제 대부분의 친구들이 사실 최근에는 그래도 자기 주도적으로 탐구를 이제 많이 끌고 가는 편이긴 하나,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여전히 부모님의 의존도가 너무 높다든지 혹은 뭐 AI의 활용도가 너무 높다든지, 그래서 내가 스스로 뭔가를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채워나가는 활동이다. 혹은 고등학교 수준에서 감당할 수 없는 주제인데, 탐구 내용인데 그걸 지나치게 너무 전문적으로 대학 수준으로 끌고 간다든지 했을 때는 이 역시 사실 학생의 역량에 대한 의심의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또 진로 분야에 맞춰서 이제 집중적인 탐구를 해야지 라고 생각은 할 수도 있지만 너무 한 방향으로만 탐구를 깊게 너무 끌고 가기보다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도 다양하게 융합적으로 이제 접근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포인트는 정답을 따라가려는 학생부가 아니라 나만의 스토리텔링이 가능한 학생부여야 한다. 즉, 누군가가 이렇게 해서 합격했대, 그러니 그 학생부의 내용을 똑같이 나도 따라갈 거야가 아니라 나는 나만의 개성을 가진 학생부를 만들겠다. 차별성이 있고 창의적인 그런 접근을 할 수 있는 주제를 선정해 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학교생활기록부 양식을 한번 살펴볼 건데 9등급제일 때의 학생부와 5등급제일 때의 학생부가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다만 조금 양식의 변화가 생긴 부분이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과 교과학습 발달 상황, 이 두 영역인데요. 창의적 체험활동 상황에서는 일단 명칭의 변화가 있습니다. 자율활동이라고 써 있었던 부분이 자율자치활동이라고 명칭이 변화했기 때문에 이 안에 이제 들어가는 내용이 조금 바뀌긴 하나 사실 여러분들이 느낄 만큼 큰 변화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교과학습 발달 상황에서는 9등급제일 때와 5등급제일 때 성적 차이가 이제 산출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양식 변화가 있을 거로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작성할 수 있는 분량에 이제 변화가 생긴 부분인데, 자율자치활동 같은 경우는 기존과 동일하게 500자를 쓸 수가 있고요. 이 영역을 담당해 주시는 것은 담임 선생님입니다. 따라서 담임 선생님께서 1년간 우리 학생이 이 학교에서 학교 교내 행사나 학급 내에서 행사에 어떤 부분에 주력을 해서 참여했습니다 라는 부분을 기록해 주시는 부분이 500자로 쓰일 것이고요. 그 다음 동아리 활동 역시 500자로 기존과 동일하게 진행이 됩니다. 이 부분을 작성해 주시는 것은 동아리 담당 선생님이 따로 계시기 때문에 동아리 선생님께서 작성을 해주실 건데, 동아리 활동 역시 1년간 유지가 되기 때문에 1년 동안 진행됐던 실험, 발표, 토론, 보고서 작성 등등의 활동이 이 영역에 500자로 채워지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로 진로활동 부분이 분량이 변화가 됐는데, 기존에는 700자였던 게 500자로 축소가 되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존에 작성하던 것보단 조금 더 압축적이고 효과적으로 이 내용을 채워주시는 게 필요하겠죠. 이 부분은 담임 선생님과 진로 선생님 두 분이 작성을 하실 수가 있는데 주로 담임 선생님의 그런 작성이 조금 더 많이 기재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진로 활동 부분에서는 예를 들면 학교에서 이루어진 진로 체험, 진로 강연, 적성 검사, 그리고 여러분들이 진로와 관련해서 참여했던 프로젝트나 대회 같은 기록들이 나올 수 있는데, 아시겠지만 대회라는 기록은 학생부에 기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탐구 프로젝트, 탐구 활동과 같은 명칭으로 대체돼서 기재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 교과학습 발달 상황 부분에는 성적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1년간 여러분들의 교과학습 시간 중에 이루어졌던 수행평가 탐구활동 내용들이 상세하게 기록되는 영역으로, 사실은 이 영역이 학부를 가르는 가장 큰 핵심적인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도 과목별 500자를 작성할 수가 있는데 각각의 교과 담당 선생님들이 하나하나 작성을 해주실 거고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말이 많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학생부를 이제 나중에 최종적으로 검토하는 시기가 대부분 언제일 거냐면 학년이 끝나는 시점일 거예요. 근데 학년이 끝나기 전에 보통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교무실로 부르셔서 너희들의 학생부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이거 한번 오류 있는지 봐라. 뭐 오타나 문제 있는 부분을 검토해라 라고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근데 그걸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교과세 특 부분에 뭔가 오타가 있거나 잘못된 정보가 들어가 있다. 그러면 선생님 저 이거 고쳐주세요 라고 담임 선생님께 요청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이 부분은 전적으로 각각의 교과 선생님들의 재량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영역이기 때문에 교과 담당 선생님을 직접 찾아가셔서 수정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마지막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이라는 부분은 담임 선생님이 쓰시는 총평란인데 자율활동하고 조금은 비슷한 결을 가지고는 있으나 보통 여기서는 1년간 학급 내에서 이 아이의 인성이 어떠했다 혹은 진로와 관련된 관심이 어떠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학교 활동을 통해 공식적으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선생님이 바라보고 있었던 이 아이의 전반적인 평가를 종합적으로 써주시는 란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주의하실 점은 우리가 3학년 1학기를 마치고 9월에 수시를 원서 접수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은 1년 단위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1학년 때와 2학년 때 활동은 이 부분을 마감하고 기록이 오픈이 됩니다. 하지만 3학년은 1학기만 끝나고 입시를 치러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3학년 칸은 공란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1학년 때, 2학년 때 선생님들께서 이 아이의 진로 성숙이나 공동체 역량과 관련된 내용을 충분하게 작성해 주셨는지를 정확하게 살펴보셔야 될 것 같아요.